I got news for you. I killed 33 times. You're only gonna kill me once. Casey outsmarted him again. 공포영화 속 살인 광대 캐릭터의 모델로도 불리며 청소년만을 표적으로 삼았던 희대의 연쇄 살인범. 2025년 10월 16일 스트리밍 플랫폼 피콕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존 웨인 게이시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예고편이 발표되자마자 대중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던 킬러 클라운이라는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이 드라마와는 별개로 오직 검증 가능한 공식 기록과 법정 증언, 수사 자료를 기반으로 존 웨인 게이시라는 인물이 어떤 괴물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범죄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은닉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범죄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낮에는 건설업체 PDM 컨트랙터스의 사장이자 자선행사에서 포고라는 광대 분장을 하고 어린이 병원을 찾아가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포고는 아이들을 웃기는 캐릭터였지만 게이시는 또 다른 광대 패치스라는 자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고는 명랑했고 패치스는 어두웠으며 게이시 본인은 포고는 웃음을 주고 패치스는 생각하게 만든다며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정계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사진을 자랑스럽게 내세웠고 1978년에는 당시 영부인 로절린 카터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라펠의 S보안 승인을 뜻하는 핀을 달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사회적 위상은 설마 그 사람이? 라는 인지적 브레이크를 유발해 수사기관조차 의심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는 1964년 첫 결혼 이후 장인의 지원을 받아 아이오와에서 KFC 3곳을 운영하면서 청년회의소에서 대령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활동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내부에선 미성년자 남성에게 술을 먹이고 성적 접근을 시도한 혐의로 1968년 소도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0년형을 선고받았던 전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감 중 주방에서 근무하며 모범수로 평가되어 단 18개월 만에 조기 가석방되었고 일리노이로 돌아와 재혼과 함께 새 출발을 했습니다. 1972년 그는 두 번째 아내 캐롤 호프와 결혼해 노우드 파크 타운십의 단층 주택에 정착했고 여기서부터 그의 공포의 계획이 본격화됩니다. 결혼 3년째 캐롤에게 더는 부부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는 밤마다 외출을 반복했고 집안에서는 남성 지갑과 포르노, 타인 명의의 신분증이 발견되자 캐롤은 이 결혼이 허위 결혼임을 깨달았고 결국 1976년 이혼을 결정합니다. 캐롤은 지하에서 올라오는 악취에 대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게이시는 이를 습기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지하에서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게이시는 자신의 집, 그 중에서도 지하의 크롤 스페이스를 이용해 시신을 은닉하기 시작했고 이 공간은 점점 더 많은 무덤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1977년 12월 30일 19세 청년 로버트 도널리는 시카고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권총을 든 낯선 남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는 상대를 경찰로 착각했고 차에 타자마자 수갑이 채워지고 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납치범은 다름 아닌 존 웨인 게이시였습니다. 그는 도널리를 자신의 자택으로 끌고 가 나는 중요한 사람인데 아무도 날 존중하지 않아 라는 말을 반복하며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고 이후 수시간에 걸쳐 가학적인 고문을 가했습니다. 목을 끈으로 조이고 욕조에 머리를 담가 기절시키고 오줌을 뿌리고 러시안 룰렛을 가장한 공포탄 총질, 발로 배를 밟고 물건을 항문에 삽입하는 등 도널리는 차라리 지금 당장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극도의 절망 상태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로널리는 게이시에게서 풀려나는데요. 이게 마지막 드라이브다. 신고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다. 나중에 널 죽일 거다. 라고 경고하며 그를 마셜 필드백화점 근처에 내려주었습니다. 공권력이 자신보다 피해자를 덜 믿을 것이라는 확신과 합의서사로의 위장이 도널리를 풀어준 핵심 배경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는 경찰은 널 믿지 않는다는 협박을 남겼고 당시 수사기소의 빈틈이 그 오판을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도널리는 망설이지 않았고 풀려난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카고 경찰 테드 야누스 형사는 게이시를 납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했고 조사에 착수했지만 게이시는 합의된 노예 플레이였다. 돈만 안 줬다고 주장하며 빠져나갔고 결국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도 그는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978년 3월 또 다른 피해자 제프리 리그널은 클로로포름에 의해 기절한 뒤 고문을 당했으며 정신을 차린 후 스스로 차량 번호판을 추적해 경찰에 제출했지만 사건은 단순 폭행으로 축소되었고 게이시는 여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1978년 12월 11일 저녁 15세 소년 로버트 피스트가 약국에서 아르바이트 중 시급이 더 센 일자리를 제안한 건축업자를 잠시 만나고 오겠다며 나간 뒤 실종됩니다. 데스플레인스 경찰은 즉각 전담팀을 꾸려 마지막 동선을 추적했고 친구 킴 바이어스는 로버트의 파카 주머니에 사진 인화 영수증을 넣어뒀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영수증은 12월 13일 첫 압수수색에서 게이시의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며 그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이시를 감시 중이던 한 형사는 게이시의 집 바닥에서 부패한 사체에서 나는 역한 냄새를 맡았고 집안에서 확보된 수갑, 밧줄, 타인 명의의 신분증, 반지 등을 증거로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마룻바닥이 열리자 지하 크롤스페이스에서 26구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마당에서 3구, 인근 강에서는 4구의 시신이 발견되며 수사는 33건의 살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입증된 숫자일 뿐입니다. 게이시는 자백하지 않은 희생자가 더 있다고도 말했고 일부 유해는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습니다. 쿡 카운티 보안국은 2011년 DNA 샘플을 공개 수집해 신원 재조사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게이시의 피해자가 아닌 실종자의 가족을 찾아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FBI는 크롤스페이스 내 시신 매장 위치와 연도별 상태를 분석해 살인의 지도를 작성했고 이 사건은 FBI의 범죄 행동 분석 프로그램 발전에도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1978년 겨울 그의 체포와 함께 자택 지하에서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언론은 연일 긴급 속보를 내보냈고 시카고 일대는 충격과 공포, 분노가 뒤섞인 분위기에 잠겼습니다. 크롤스페이스에서 또 다른 유해가 확인될 때마다 이웃 주민들은 도시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단 말인가 라는 허탈감과 분노를 토해냈고 현장을 지나갈 때면 추모를 올리기도 했으며 수사 상황을 묻는 전화가 관할 경찰서를 마비시킬 정도였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게이시는 교도소에서조차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주제는 놀랍게도 광대, 미국 국기, 디즈니 캐릭터, 그리고 예수였습니다. 이 그림들은 머더빌리아라고 불리는 연쇄살인범 기념품 시장에서 거래되었고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범죄의 잔재를 상품화하지 말라는 항의가 터져나왔으며 일부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그의 그림을 모아 공개적으로 불태우거나 파기하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는 자신이 죄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사형 집행 직전까지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마지막 말은 Kiss my ass 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아주 무례하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상대를 강하게 무시 또는 거절하거나 분노를 드러낼 때 쓰는 말입니다. 뉘앙스는 꺼져라, 엿이나 먹어라, 상대 안 한다에 가깝습니다. 1994년 5월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자 도심과 교정시설 밖에는 두 갈래의 군중이 나뉘어 섰습니다. 집행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광대 분장을 하거나 파티 모자를 쓰고 구호를 외치며 이제 끝내자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반대측은 촛불을 들고 평화 시위와 기도회를 이어가며 사형제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식사는 자신이 운영했던 프랜차이즈 KFC의 프라이드 치킨 12조각, 새우튀김, 감자튀김, 딸기였습니다. 약물 주입 도중 주입 라인이 막혀 형 집행에 18분이 걸렸다는 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피스트가 금방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킴 바이어스가 사진 영수증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그 단층 주택의 바닥은 훨씬 더 늦게 열렸을지 모릅니다. 이 사건은 괴물 한 명의 일대기가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가면과 제도적 실패가 결합된 장기 은닉의 역사였습니다. 실종을 가출로 쉽게 분류하는 관행, 일자리 제한이라는 미끼, 권위 있는 외형을 흉내낸 범죄자의 전략은 수많은 경고를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장의 종이, 단 한 줄의 냄새가 결국 이 거대한 거짓말의 가면을 벗겨낸 것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공개될 드라마는 피해자와 가족의 시간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재조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망자의 숫자보다 이름을, 괴물의 초상보다 피해자의 자리를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